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민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내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전화하는 일이 없어서 의아했지만 바로 받았죠. 여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들려온 것은 이상한 소리들, 숨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처음에는 뭔가 실수로 걸린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끊으려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남자의 눈물겨운 배신과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변심과 배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놀라운 반전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이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려는 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제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상상도 못했죠. 저와 아내 서지연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지연이는 백화점 유명 브랜드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항상 세련되고 똑똑한 여자였죠.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 5년 전 우리 딸 민지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이의 회사는 신규 VIP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연이는 점점 더 늦게 퇴근하게 됐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했어요. 경력을 쌓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이해됐으니까요. 저는 직장 일을 마치면 어린이집에 민지를 데리러 가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저녁 시간, 민지와 둘이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일상이 됐죠. 오늘도 야근이야? 라고 문자를 보내면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라는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주말 출장이 늘어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뭔가 달라져 있었네요. 지연이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민지와 놀아주는 시간도 줄었고 저와의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주말에도 백화점 특별 행사를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집안일과 육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민수야,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렇게 말하는 지연이의 눈빛에 때로는 미안함이 보였지만 저는 괜찮아, 나도 바쁜 아내 이해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는 지연이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평소 지연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고급스러운 의상들이 늘어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한 적 없는 고급 향수와 액세서리들. 그때도 저는 회사에서 받은 선물일 거야 하고 넘겼죠. 회사 실적이 좋으니 보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요즘 와이프 많이 안 보이네? 라고 물었고 저는 일이 바빠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우리 집 현관에는 결혼 당시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와 지연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착각이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행복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가던 중 낯선 외제차에서 내리는 지연이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값비싼 차였죠. 차에서 내린 지연이는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자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마 회사 관계자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백화점 앞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지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VIP 고객 중 한 분이셔. 우리 백화점 투자자시기도 해. 가끔 데려다 주시기도 하셔. 그 말에 안심했던 저였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핸드폰은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문자가 오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확인했죠. 주말에도 중요한 고객과 커피 마시러 간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중요한 고객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50대 중반의 최준호라는 이름의 사업가였어요. 이혼한 지 몇 년 된 백화점 대형 투자자였죠. 우연히 지연이의 핸드폰에서 준호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지연아, 최준호라는 사람 알아? 제 질문에 지연이는 잠시 굳었다가 곧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 우리 VIP 고객이시잖아. 내가 관리하는 분이야. 그런데 왜 준호 오빠라고 저장해놨어? 아, 그분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셔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지연이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지연이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 후 지인과 커피 마신다며 나가는 지연이를 몰래 따라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본 건 백화점 주차장 한쪽에 정차된 그 고급 외제차였어요.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화장이 약간 번져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향기가 났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었더니 팀 회식이 있었어 라며 대충 넘어가더군요. 그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지연이의 백화점으로 찾아가 동료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제 회식했다던데 재밌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의아함이 느껴졌어요. 어제요? 아니요, 어제는 회식 없었는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이는 분명 그 차 안에서 최준호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지연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지만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자리를 비울 때면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최준호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도 해봤어요. 그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백화점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호화로운 파티에 참석한 사진들이 뉴스에 종종 실리기도 했죠. 그 중에는 지연이가 옆에 서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백화점 VIP 고객 행사라는 제목의 기사였지만 둘의 미묘한 눈빛 교환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최준호는 지연이에게 그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준 것으로 보였어요. 지연이는 그 차를 타고 백화점 주차장 한쪽에서 그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민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내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전화하는 일이 없어서 의아했지만 바로 받았죠. 여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들려온 것은 이상한 소리들. 숨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처음에는 뭔가 실수로 걸린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끊으려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오빠, 거기. 안 돼요.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너무 예뻐. 이거 벗어봐.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떤 이상한 충동으로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걸까요?
통화는 그대로 4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 아내 지연이의 신음과 그 남자 최준호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차 안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들리는 차 경적 소리와 지나가는 차량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아마도 지연이의 휴대폰이 차 바닥에 떨어지면서 최근 통화 버튼이 눌려 저에게 자동 발신된 것 같았습니다. 아, 준호 오빠. 거기. 지연이의 목소리는 제가 7년 연애와 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신음소리와 최준호의 거친 숨소리. 그들이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기 싫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지연아,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남편이 이런 거 해주지 않지? 그래서 날 찾는 거잖아. 최준호의 말에 지연이는 대답 대신 더 큰 신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손에 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것이 현실임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선명한 증거가 제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응. 핸드폰이 어디 갔지? 갑자기 지연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몇 분 동안 멍하니 앞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 두 사람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특히 내 딸의 엄마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지연이에게.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최준호에게도 말이죠. 먼저 그 전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다행히 통화 녹음 앱이 자동으로 모든 통화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이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배신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무너져 내린 제 삶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딸 민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민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휴가를 신청했어요. 부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얼굴색이 안 좋네. 푹 쉬게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회사를 나온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어요. 전화 녹음과 함께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녹음 내용만으로도 불륜 관계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겠네요. 특히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연이의 차량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 앱을 설치했어요. 지연이는 가끔 제 핸드폰으로 자신의 앱 계정에 로그인하곤 했는데 다행히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정을 통해 지연이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통신사에 방문해 지연이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휴대폰이라 가능했던 일이죠. 그 내역에서 준호 오빠로 저장된 번호와의 빈번한 통화 기록이 확인됐어요. 심지어 새벽에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고가의 명품을 여러 차례 구매했더군요. 우리 가정 수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분명 최준호가 사준 것이 틀림없었어요. 신용카드 내역까지 모두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회사에는 계속 휴가를 냈고 민지는 제 부모님께 맡겼어요. 부모님은 자세한 이유를 물으셨지만 회사 일로 잠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믿음직한 탐정을 고용해 지연이와 최준호의 만남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어요. 그들은 주로 백화점 주차장이나
호텔 주변에서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정은 최준호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왔습니다. 그는 이혼한 전 부인과 대학생 아들이 있었고 여러 회사의 대주주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유부녀와의 불륜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부유한 중년 남성이었죠.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젊고 예쁜 여성들을 유혹하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최준호 씨가 재력이 있다고 하니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와 제 딸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완벽한 타이밍에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증거 수집을 마친 지 2주, 저는 지연이에게 오늘 백화점에 들러서 민지 옷 좀 사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굳이 내가 일하는 곳에 올 필요 없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라며 넘어갔어요. 그 말에 지연이는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데리고 오후 2시경 지연이가 일하는 백화점을 찾았어요. 아이에게 엄마 일하는 곳에 깜짝 방문하자며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 저는 핸드폰으로 지연이에게 곧 도착할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VIP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예상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는 최준호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세는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연이는 저와 민지를 보자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왜 말도 없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VIP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어요. 그리고 그날 밤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준호 오빠, 거기. 안 돼요. 지연아, 오늘도 너무 예뻐. 이거 벗어봐.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최준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녹음을 멈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지연 씨 그리고 최준호 씨.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이 백화점 VIP 고객 겸 투자자 분의 관계가 궁금해서요.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오해야. 이건.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 설명해 줄래? 이 녹음 내용? 아니면 호텔에서 찍힌 너의 사진들? 아니면 내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구매한 고가의 명품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백화점. 주차장 한쪽에 정차된 차 안에서의,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은밀하게 손을 만지는 모습들. 라운지에 있던 다른 VIP 고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리를 피했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과 고객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준호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이런 행동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사실을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죠. 오히려 귀하께서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곧 연락드릴 거예요. 최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력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에게 이런 공개적 망신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쳐다보는 다른 VIP 고객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했어요.
아빠, 엄마가 왜 저렇게?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민지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우리 이제 가자. 지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제발. 민지 앞에서 이러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백화점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귀사의 직원인 서지연 씨와 VIP 고객이신 최준호 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를 귀사 인사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근무 시간에 고객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귀사의 정책에 맞는지 궁금하네요.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백화점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이 일이 퍼질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최준호는 황급히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백화점을 나왔어요. 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에게는 엄마가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아빠가 좀 화가 났어.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라고 달래며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민지를 재운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일단 직위 해제 상태라고 했어요. VIP 고객 관리 매니저로서의 직무 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최준호와 지연이 모두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백화점 사건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최준호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상간남 소송도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그녀는 이혼에 동의하지만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져갔으면 한다고 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저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의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가정을 버린 여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연이의 불륜 사실과 함께 그녀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보다 최준호와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 과장님, 염려 마세요. 이런 명백한 불륜 사건에서 양육권은 무과실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아버님께서 평소에도 아이를 많이 돌보셨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법정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도 필사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민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진들, 병원에 데려간 기록들, 주말에 함께 놀아준 영상들. 모든 것이 저는 좋은 아버지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최준호 측에서는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상간남 소송을 취하하면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공개 재판을 통해 더 많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대답에 최준호 측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 과장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개 재판은 당신에게도 특히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제 딸에게 좋지 않은 건 이미 그쪽 의뢰인이 저질렀습니다. 전 단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날 지연이와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 대신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대신 수그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겠죠.
불쌍한 피해자로 보이기 위해서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들, 통화 기록, 그리고 백화점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지연이의 불륜을 증명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최준호가 지연이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도 드러났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해외여행. 지연이는 결혼 서약을 어기고 물질적 욕망을 택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재판 중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최준호의 전 부인이 이 소송 소식을 듣고 법정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녀는 최준호가 자신과의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불륜 관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최준호가 양육비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양육비 재조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최준호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저도 그의 피해자였어요. 그녀의 증언은 최준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최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백화점 측에서도 대표가 나와 증언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지연이가 근무 시간에 최준호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확인됐고 이는 회사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때문에 지연이는 이미 해고된 상태였고 최준호는 더 이상 백화점 VIP 고객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지연이와 최준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심지어 최준호가 운영하는 회사들도 이 스캔들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며 비상경영진 회의가 소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체 운영 의뢰인분들은 현재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이 모니터에 나왔고 최준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당하게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어요. 지연이 역시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법정 싸움은 그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딸의 미래와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법정 싸움이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재판부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고 건너편에는 지연이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최준호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보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김민수와 피고 서지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그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읽어 내려갔어요. 미성년자 자녀 김민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김민수에게 귀속되며 피고 서지연에게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면접 교섭권을 허가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지의 양육권을 확보한 것이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피고의 불륜 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70%, 피고에게 30%의 비율로 분할합니다. 이 판결은 저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재산 분할은 5,050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연이의 명백한 불륜 증거로 인해 저에게 더 많은 비율이 인정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준호에 대한 상간남 소송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피고 최준호는 원고 김민수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최준호의 변호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승소했고 법원은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지연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민지는 가끔 보게 해줄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판결대로 면접 교섭권 행사하면 돼요. 그 외에는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밤을 울며 치새었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최준호의 회사가 주가 폭락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불륜 스캔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구나 최준호의 전 부인이 제기한 양육비 재조정 소송도 받아들여져 그는 이중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지연이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 후 변호사를 통해 지연이가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최준호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권을 상실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엄마를 찾았지만 점차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 하지만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나쁜 일 했어? 그건 어른들의 일이야. 민지는 그냥 아빠랑 재미있게 지내자.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최대한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지연이가 저에게 상처를 줬다 해도 민지에게는 여전히 엄마니까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호가 마침내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판결 이후 항소도 포기한 채 조용히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이제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최후 통첩이 성공한 것입니다. 바람 피운 아내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고향으로 쫓겨갔고 오만한 상간 남은 사업과 명예를 모두 잃고 해외로 도망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소중한 딸 민지의 양육권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복귀했고 민지는 새 어린이집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이웃들도 모두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족의 과거를 모르는 곳, 그래서 더욱 편안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민지와 함께 아침부터 공원에 나가 놀았어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빠, 나 배고파. 민지의 말에 저는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얘기, 새 친구 얘기.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불쑥 물었어요. 아빠, 이제는 전화 받으면 슬픈 소리 안 나서 좋아. 갑작스러운 민지의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지야? 예전에 아빠가 전화 받고 울었잖아. 그때 아빠 방에서 이상한 소리 나서 문 열어봤는데 아빠가 전화 듣고 울고 있었어.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의 불륜 현장이 담긴 통화를 듣던 날 민지가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아이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그때 슬펐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지낼 거야. 민지는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행복해. 아빠랑 같이 있어서. 집에 돌아와 민지를 재우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 통화를 받았던 날이 생각났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배신감, 분노. 그 모든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새로운 집에서 민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악몽을 꾸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한 달에 2번 민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지를 위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대했습니다.
지연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한 차림으로 민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항상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준호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외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회사는 결국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이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지연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당신과 민지 얘기를 해요.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줬으면 해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연이도 자기 인생 잘 살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폭수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날 밤 민지의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중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이의 순수한 바람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네. 민지를 재운 후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지연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 그래도 민지만큼은 잘 부탁해. 내가 훌륭한 아빠라는 걸 알기에 믿고 맡기에. 그리고 고마워.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저는 메시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분노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민지와의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배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들려오지만 진짜 사이다는 잊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평온함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민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을 우연히 발견한 후 철저한 증거 수집과 계획적인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내 지연이는 백화점 VIP 고객이자 투자자인 최준호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들의 관계는 실수로 걸린 전화통화로 들통났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증거를 모은 후 공개적 장소에서 그들의 관계를 폭로했고 법적 소송을 통해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지연이는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으며 최준호는 사업과 명예를 모두 잃고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딸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바로 대화로 해결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증거를 모아 확실하게 대응했을까요? 용서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끝을 내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과 아이의 행복, 그리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